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한 뭐 100일 정도 하면은 그냥 함락이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락이 되고 그러려는 예상을 띄웠고 지금까지 3년여 가까이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곡창지대로서 많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드는 동시에 중동에서 제2의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세계적인 세계의 경제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주류 언론이나 대다수의 언론들은 미국의 주류 언론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에 의해서 트럼프가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소스가 있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주류 백인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형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있어서의 형태들이라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봉착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그런 것을 파고들어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그런 슬로건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 맹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스트롬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반이민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 정책이고 세 번째는 국경주의를 반대하는 석유 산업, 석화 산업에 대한 그런 장려라든가 이런 기후 탄소 협약에 대한 것을 탈퇴하는 그런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기 때문에 첫째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200여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이젠하워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멕시코의 이민자들을 130만 명을 추방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국경 봉쇄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불법 이민자는 1,200만, 1,300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 F를 통해서 소모적인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할 예정인데 이는 트럼프 임기 시절에 막바지에 F 스케줄이라고 해가지고 연방 공무원을 한 20% 내지 25% 감축할 예정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는데 트럼프 2기에 들어가지고 그 연방 공무원을 20% 내지 25%를 머스크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개발, 석유나 셰일가스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반이민 정책, 두 번째는 관세 정책,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일반 관세를 10%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에서 2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60% 관세, 전기 자동차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그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이 2021년에 대선 결과에 불구해가지고 의사당을 공격한 인류의 폭동 주동자들을 사면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 트럼프 자신이 셀프 사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트럼프 스트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국의 경제는 특히 한국 경제, 특히 세계 경제는 이러한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미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상황은 거기에 대한 대처는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지금 현상이라는 것이 뉴노멀의 노멀화, 그러니까 뉴노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상황, 현상들이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이라든가 향후 2025년도에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망을 좀 인용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그 부문별로 첫째 그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산업별 그 부문별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기업이 아닌 그 각 개인에 대한 그 소비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부문별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양극화의 심화와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규제철폐라든가 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산업 구조에 대한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그 경제 성장률의 그 어떤 그 하향성, 그러니까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 더 낮아질 수도 1%대 성장률을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지금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991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률부터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률에서 3.9% 정도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계 경제하고 거의 그냥 평균적인 상황을 했는데 2019년 이래로 2024년까지는 세계 경제보다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1.3% 정도 더 성장률이 낮았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점점 더 이 성장률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수위에 벌써 구조조정하고 어떡한 개혁적인 그런 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시간만 보내고 절대 여러 가지 그 정책과 그 근시안적인 그 생각과 땜빵질식의 그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상황에서 첫째 그 분야에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가장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가 지속돼서 벌써 2024년 말에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그런 사회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자체가 AI나 첨단 산업 같은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전통 산업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에 집중하고 성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변화가 구조적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성장 동력의 약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표현은 일부 대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지정학적 갈등이 그 세계 경제의 위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록화 현상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자유 무역을 하면은 팽창하는데 이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산업적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양극화가 확대되는데 수출과 특정 산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인 겁니다. 첫째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이런 쪽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산업별로 성장을 하고 나머지 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도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화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산업 양극화 중에서도 특히 미중 갈등을 통해서 양극화 요인이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화에서는 그렇고 기업별로는 대기업 위주로 회복이 되고 대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피부로 와닿는 성장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의 양극화는 금리 인하의 폭풍에도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흑자 도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AI 및 R&D 투자 기술로서 기술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소비인데 소비 여력이 양극화돼가지고 내수와 내수 회복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첫째, 둘째 우리가 그럼 이러한 국내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특성상 가치 외교가 통하지 않고 어떤 거래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미국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기브 앤 테이크로서 전략을 구사해야지만 된다는 것,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는 미국의 조선업과 연계한 미 해군 구축함 건조 및 수리와 북핵 대응에 대한 전술핵 한 번 더 재배치
또는 미국의 용인화에 자체적 핵무기 장을 등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서는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산업화 하위 국가가 되기보다는 미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해 제조업 패권 국가로 번영하는 길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계엄 탄핵 정국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간군 여야정 모두 불편하는 세계 정세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국익을 우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외교 전략의 대변화를 통한 수출을 증대하고 수출을 유도한다는 높은 구조를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